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오늘 시간은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그리스 말로 미토스라고 한다는군요. 미토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야기라는 소리고 또 하나는 틀, 어떤 구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틀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원형이 있어서 그 원형이 어떤 변이를 하고 또 반복이 되고 아마 그런 거겠죠. 이 원형의 이야기는 우리 몸과 우리 마음 속에 오랜 세월을 두고 쭉 전승돼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이야기, 오랜 세월이 담긴 이야기, 그 신화의 세계는 어떤 건지 오늘 그 원형의 상상력, 원형적 상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 계속 천착하고 계시는 신화 연구가이십니다. 오세정 교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우리 옛날 신화 연구하시는 분이 좀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도 이렇게 뭐 그런 너무 상투적인 이미지인가요? 경영학자나 공대 교수 같은 분위기이신데요? 예, 사람들이 공부하게 안 생겼다고들 하긴 합니다.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나요? 소설가 이제 이윤기 씨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신화가 뜻밖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유행 현상처럼 많이들 이제 거론한 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대중서니까 연구자들의 연구 세계하고는 또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정 교수 그동안의 연구 사항을 보니까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 신화, 제의, 문학, 설화와 상상력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아마 좀 아카데믹한 학술적 연구로 쭉 진행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재미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의외로 그 한국 신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인물을 외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의외로 한국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다양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어쨌든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게 좀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예, 이 아이들이 신화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어려운 이름들을 줄줄줄 외지 않습니까? 예.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더군요. 저 북구에도 어마어마한 신화가 있고 중국 신화가 있고 우리 전통 신화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신화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거의 전부인 양 얘기되고 그런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인식의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그냥 누나 갖게 되는 궁금증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신화라고 그러고 설화라고 그러고 또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 문학을 이제 어떤 매체로 전승되느냐에 따라서 기록 문학과 이제 그 문자로 전승되는 기록 문학,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입말로 전해지는 구술 문학, 구비 문학. 구비전승. 예. 네. 이렇게 볼 때 이제 구비 전승에 해당하는 그 갈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요 같은 경우에는 구비 전승되는 노래고 그다음에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 갈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통칭해서 설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전체는 설화라고 예. 그런다. 그리고 그 예. 설화 안에는 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신화,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증거물을 가지고 전해지는 전설, 그다음에 그 특정한 증거물이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민담, 이렇게 해서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이들은 다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 갈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예. 제가 약간 좀 다르게 이해를 했었는데 예.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리가 간략하네요. 그러니까 예. 설화가 통칭이군요. 네네. 그중에 이제 신과 연관된 얘기, 네. 신화, 그다음에 어떤 증거물이 남는 인간사의 비극적 얘기들, 예. 전설, 민간 영웅의 이야기, 민담 이렇게 갈라서 생각한다. 네. 거기까지 제가 정리해도 되는 그 거죠? 정도면 틀린 거 아주 아니죠? 일반적으로 잘 정리하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개념 정의를 이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키타이프라고 네. 그러죠. 인문 전공자들에게 이제 원형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낯선 이름이 아닌데 아무래도 칼 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또 문학 연구에서는 노드롭 프라이라고 하는 원형 비평가의 이름으로 뭐 공부도 하고 알게 되고 그럽니다. 또 인문 서적에 익숙한 분들은 또 이 바슐라르 공부를 하면서 뭐 사원소니 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원형이라는 관점에서 뭐 이 인류사의 어떤 이 역사를 문학적 상상력이라든 하여튼 상상 공간을 이 원형으로 이제 개념 파악한다는 건데 지금 설화 정리해 주시듯이 어떻게 좀 잘 이해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렇게 원형이란 말이 참 매력적이면서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변화를 겪지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어떤 그 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걸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사라지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럼 전해진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그 이야기를 전승해온 전승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 네. 심리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어떤 규칙적인 의례적인 부분이건 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원형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신화에서 원형에 근거해서 이제 신화를 바라본다고 그럴 때 어떤 분은 신화 시대라는 건 종결이 없다. 지금도 신화 시대다. 현대적 변형이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인지가 발달하기 전이어서 몇 천 년 전, 그러니까 문명이 성장하기 이전 몇 천 년 전에 그 어떤 사고 체계, 감정 상태가 신화인 것인지 신화 시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종료된 걸 우리가 옛날 거를 되돌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신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화 시대라는 말은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어떤 특정한 시대, 뭐 고대 사회에서 그 신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주몽이 활동했던 시기를 신화 시대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현실이었고 역사였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도 신화는 계속된다. 뭐 그런 말은 이제 동의할 수 있겠지만 신화의 시대가 있었고 이성의 시대가 있었다. 저는 이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 예. 저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은 인지성장 이전의 상태, 네. 이때는 모호한 신화의 시대였다. 이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군요. 예, 저 이제 왜냐하면 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 네. 그리고 선사 시대 이렇게 구분할 때 선사 시대를 마치 뭐 신화의 시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고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들을 이야기로 전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역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술되기도 해왔고 예, 다른 형태로 뭐 문학이라든가 하는 형태로도 분명히 전해져 온 건데 이제 신화는 사실은 그런 역사나 문학 이게 갈라지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고 그걸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편의상 볼 때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네. 그 시절을 우리가 어떤 신화의 시대 마치 원시 시대나 이성이 발달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별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신화 세계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창세 신화라 그러죠. 네, 이거 뭐 보통 그러면 이제 동양 고전 공부하면 뭐 반고, 뭐 오딘, 뭐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면 뭐 이제 대한민국은 아닐 테지만 이 한반도에 네. 있었던 그 창세 신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많은 편수는 아닌데 예. 예,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창세가라고 함경도 지역 주로 북부 지역에 그 한반도 북부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는 또 청지왕 본풀이라는 창세 신화가 있는데 이야기가 좀 비슷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채록된 건데 그 나무 도령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기존 세계가 있었는데 홍수로 다 망하고 나서 나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예, 그런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동화책으로도 조금 알려져 있고요. 우리 창세 신화에는 되게 뭐 후천개벽 후에 미륵이 나타나서 세상을 예. 재창조하고 구원하고 뭐 그런 미륵 설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창세 신화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창세가의 내용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였을 때 이제 이게 딱 쪼개지면서 탄생한 신이 미륵인데 이 미륵이 인간을 만들고 별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륵이 다스리는 세계에 이제 새로운 존재,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예. 석가인데 그래서 석가가 결국 속임수로 미륵을 물리치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미륵하고 석가하고 싸우는군요. 예,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미륵이 더 훌륭한 신으로 묘사가 되는데 미륵이 패배합니다. 원래 더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석가가 속임수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인간 세계가 석가라는 나쁜 존재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타락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화가 이제 전해지거든요. 불교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불교 그 학회에 갔었는데 제가 예.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미륵이라는 또 다른 이제 그런 존재에 대한 언급이 되니까 그리고 왜 미륵이 우리에서는 그 미래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지금 이 세계 지금 현실에 대한 못마땅함 그러니까 이 세계의 부정이 결국 새로운 세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 미륵을 찾지 않습니까? 예. 백제 무왕 때도 그랬고 다시 궁에도 다시 그랬고 와서 세상을 예. 구원한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세계가 좋지 않다는 거의 전제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 미륵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창세가에서 나오는 거와 아주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가 중에서 너 세월이 될라치면 저기마다 솥대서고 너 세월이 될라치면 가문마다 기생나고 가문마다 과분하고 가문마다 무당나고 가문마다 역정나고 가문마다 백정나고 너 세월이 될라치면 합둘이 치둘이 나고 너 세월이 될라치면 삼천 중에 일천거사 나눠리라. 미륵의 저주가 사실은 우리 인간사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고통, 네.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 그걸 또 집약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들이 가진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 그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란 말은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부정이 강할 때 그게 더 힘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유토피아니즘이 만약에 창세 신화의 한 패턴이다 그러면 다른 창세 신화에서도 그런 현세 부정, 저주 뭐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까? 예, 재밌게도 우리나라 창세 신화에서는 그 같은 흔적을 아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이제 제주도 무당들이 전해주는 그 신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천지왕 봉풀이라는 신화입니다. 요게 어떤 그 앞에 말씀드린 창세가랑 내용이 아주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천지왕이라는 절대 신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대별왕이고 하나가 소별왕인데 이 두 왕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네.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기를 하죠. 그 내기도 미륵과 석가의 내기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떨어지는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원래는 대별왕이 차지해야 될 인간 세상을 자기가 차지하고 대별왕은 그래서 동생한테 아이 치사하다 너 가져라 나는 저승을 다스리겠다 이래서 네. 저승을 다스리러 갑니다. 인간 세상은 결국에는 소별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소별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임수를 쓰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인간 사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 처리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나무 도령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선녀와 지상에 있는 나무가 결합을 해서 멋진 아들을 하나 낳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떠나가고 나서 세상이 물에 잠깁니다. 홍수가 나서. 그런데 이 아버지 나무를 타고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 아버지가 구해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한 인간 소년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 소년이 또 이 속임수를 써서 이 나무도령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편의 신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 세계의 어떤 안 좋은 존재, 부정적인 존재, 몰락의 징표를 가진 존재들이 어쨌든 우리의 어떤 조상이었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였다. 현실적 승자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군요. 예, 그런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화의 이게 공통적인 패턴으로 좀 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혹시 이 한반도 지형에서만 그런 식의 관점이 적극적입니까? 어디나 그렇습니까? 좀 여기 삶이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게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자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인간 사회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짓기 때문에. 네. 그리스에서도 오디푸스가 이렇게 타고난 어떤 운명에 의해서 죄를 짓듯이 그건 결국 뭐냐면 제가 볼 때 그 신화나 이런 것은 인간 사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신화는 태초의 세계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면 서구 같은 경우는 아담과 이브에는 자기들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예. 신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줬는데. 근데 우리 신화 같은 경우에는 신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석가의 잘못이고 미륵의 잘못이거든요. 석가가 심지어 속임수까지 쓰고. 예. 예. 그 대벼랑 소벼랑의 잘못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신화가 훨씬 더 조금 이제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신을 좀 탓하는 감히 서구에서 있을 수 없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신을 원망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신을 절대화하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게 우리 색깔이 강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고유 색채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예, 저도 훨씬 마음에 듭니다. 신화적 인식 내지 상상력에서 그 상징물이라는 게 참 중요할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표출이 되니까. 아까 얘기 석가하고 이제 미륵이 대결할 때 그 석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석가의 질서를 거부한 또 승려 얘기가 있다.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중에 그 두 승려가 바위가 되고 소나무가 됐다고 네네. 하는 뭐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애국가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건데 그 맥락을 좀 짚어주시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륵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인간 남녀를 한 쌍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만드냐면 하늘에서 애벌레를 지상에서 이렇게 자기가 금쟁반과 음쟁반에 받아서 애벌레를 인간으로 탄생, 남녀 각각 한 명씩을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석가가 등장해가지고 석가가 인간 세상을 차지한 다음에는 한꺼번에 지상에서 수천 명의 무리를 한꺼번에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미륵이 어떤 초기 형태의 어떤 문화 집단, 어떤 소수 이런 거라면 석가는 인간 사회가 이렇게 쭉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개체수가 증가한 집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륵은 생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석가는 화식을 하거든요. 예. 이 화식을 하는 걸 이제 그 자기 무리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그 자기 집단 중에 2명의 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거부하고 나서 굶어 죽게 되는데 근데 이 맥락이 신화적으로 볼 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문화형과 후기 문화형이 있는데 후기 문화형에서는 개체 수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체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른 어떤 자연물이나 다른 개체를 이렇게 소진시켜야지 가능합니다.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음식 문화 패턴이 나와야 될 거고 생식 가지고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식 같은 것이 나왔을 거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어떤 자연 속에 어떤 그냥 여러 개체 중에 하나로서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뭔가를 태워서 먹고 이렇게 자기의 개체수를 그 생태계 속에서 수용하지 못할 만큼 늘려나가는 이제 그렇게 볼 때 결국 그 뭘 의미하냐면 어떤 자연의 영원함 여기에 반하는 어떤 인위적인 문화의 출발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자기 인간 존재의 유한성, 그 개체수를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운명,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부정이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자연 세계 속에서 영원한 것으로 표상되는 바위라든가 소나무 이런 것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식 집단과 화식 집단, 그 익혀서 먹는 네. 집단의 그 문명사적인 이해로 이렇게 나가면 완전 문화인류학 범주로 이렇게 넓혀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신화가 어려우면서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무슨 신화책을 썼을 때 이렇게 어디 도서관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신화는 사회과학 코너에 분류가 됩니다. 사회과학 도서 분류표에서 예. 문학이 800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화나 설화 같은 것들은 300번대에 분류가 됩니다.
사회과학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신화에는 인류학적인 거, 인류학적인 문화인류학적인 거, 예. 그다음에 역사적인 거,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인구 이동, 뭐 이런 거 보는 그 영역에서 본단 말이네요.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것도 그런데 큰 이제 얘기네. 예,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레비스트로스가 신화학자인데 인류학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몽상과 공상이 보태진 문학적 상상 공간이 아니란 얘기네요. 현실태로서의 존재로서 신화를 대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밀하게 말해서 난 픽션,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또 문화적 상상력에 가깝죠. 신화는. 그렇겠군요. 예. 다시 이제 우리 신화 얘기로 되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뭐 미륵이나 서가라고 하는 또는 뭐 다른 이제 신화에 등장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신이면 어떤 초월적 능력을 가진 어떤 절대성을 가진 신의 존재 이게 뭐 상정이 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서구의 유일신 신앙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범신들 이런 것과는 그런 식의 신적 이미지가 좀 우리가 덜한 것 같아서 말이죠. 우리 설화에서의 신성성은 도대체 무엇로 어떻게 구현이 됐습니까? 예. 그 실제 좀 전지전능한 신들은 우리 신화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해모수나 환웅 정도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예. 근데 그 이외의 신들은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띱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국 신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시조의 이야기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권능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음에 반해서 우리 신화가 특히 제가 볼 때 서구나 다른 집단의 신화에 비해서 이렇게 좀 가지는 개성이라면 개성이고 이게 이제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들 말고 지상에서 신으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아주 인간적이죠. 근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신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신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건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신과 우리는 신을 이렇게 숭배하긴 하지만 신과 논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디에나 신이 있고 예, 부엌에 가도 신이 부엌에도 신이 있고 마을에도 신이 있고 뭐 뒷동산에도 신이 있고 땅신도 있고 뭐 그런 식. 그렇게 친한 신이 좋은데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고 우리의 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시무시한 초월자보다 네. 그냥 같이 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그런 신도 참 좋은데 우리가 왜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세정 선생님 같은 연구가 그래서 소중한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이 제 이름도 잘 못 외겠는데 뭐 그 우리나라 애들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 이상한 신들 이름하고 공룡의 무슨 예. 사우루스 무슨 사우루스 이 둘은 엄청나게 줄줄 제 아이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근데 우리 뭐 조왕신이니 뭐 예. 별별 이름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신화 세계 거기에 이제 큰 유형을 나누자면 이제 이 건국 신화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있겠죠. 건국 네. 신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속 신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요 갈래들 우리 전통 신화들이 되게 어디에 많이 속해 있고 어떤 것인지 그걸 구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건국 신화는 말 그대로 이게 나라를 세운 이야기. 그 우리나라 그 고대 국가들의 초대 왕들은 다 이렇게 신화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당군 신화, 뭐 혁거세 신화, 주몽 신화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것 말고 그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신들, 죽음의 신, 삶의 신, 뭐 부엌 신, 마을 신 이런 신들의 이야기는 나라를 세운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묶어서 무속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 신화와 좀 대별되는. 건국 신화와 대별되는 나머지를 총칭하는 게 무속이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건국 신화는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떤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이 돼서 전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 신화의 형태를 띠게 되고 네. 무속 신화 같은 경우에는 민간 종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주로 왔습니다. 무당들이 예, 이렇게. 무당들이. 예. 그런 무속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이제 신이 한 현상,
괴이한 현상, 네. 신이함과 괴이함, 이것은 분명히 뉘앙스, 부정적 함이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함이냐, 이게 아마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신화의 신성성을 따질 때 그 신이함이라는 각도에서 보자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 그 예를 들어 알로 어떤 존재가 태어났다. 이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는 신성한 징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혁거세라든가 수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신화,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주몽 같은 경우는 알로 태어났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건 괴이한 일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난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어떤 신성의 자질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징표로도 받아들여집니다. 뭐 주몽은 박해받아서 예. 이제 되는 거니까. 신이한 것이냐 괴이한 것이냐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시대상이나 사회적 환경이 설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용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라에서 어부였던 한 영감님이 일본으로 이제 그 바위를 타고 가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 태양신으로 모시는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라 땅에서는 한낱 어부였던 사람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용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이함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어떤 의미 체계의 부분을 들어서 뭐 소위 이제 말하자면 문학 평론적, 문학 스터디 연구식으로 가는 건데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 신화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동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시 쓰는 분들이 그 바리대기 공주 많이 원형합니다. 네. 지옥을 갔다 오는 거죠. 네네. 이 현상계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의 이동은 우리 신화라는, 우리 설화라는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우리 신화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렇게 이제 계속 재생 반복되고 있는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내가 속한 공간이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예. 그 세계로의 여행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게 바리공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뭐 주몽도 어쨌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딴 데로 이동을 한 거고, 그렇죠. 혁거세나 수로도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고, 탈해도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오듯이 바리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이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공주로 태어났다가 이제 강물에 버려지고 그걸 이제 불상에서 걷어서 어떤 신성한 존재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다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약수를 구하러 저승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옥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이, 그러니까 바리공주의 이야기는 그냥 여행 이야기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세계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화적 경험, 그리고 그 여행을 끝나고 다시 내가 있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단에 가진 어떤 문화적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행이 가진 의미는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고 아주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더 이렇게 생산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 선생님은 그 여행이나 장소 이동을 어떤 견지에서 봅니까? 예컨대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형에 외래인들이, 그러니까 도래인들이겠죠. 와서 사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냐, 아니면 정착이 완결돼서 다른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뭐 그런 종족이나 그런 그런 뭐 지배자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이동설화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고향에서는 환대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도 보면 좀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왜 옛날 이야기에서 보면 위성숙한 주인공들이 반드시 집을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건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거죠. 성숙하기 위한, 뭔가 더 많은 걸 배워오기 위한 더 큰 세계로. 모든 영웅들의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으나 비천하게 출생해서 네. 끊임없이 누군가 구원자를 만나면서 계속되는 고난의 길을 겪다가 뭐 어떤 일을 한다. 뭐 물론 이건 영웅 시대까지 한참 내려온 다음에 얘기입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기 땅에서 환대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고난의 과정을 겪는다. 이것은 신화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아킬레우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러니까
완전한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예. 반신반인 같은 존재들은 그렇게 뛰어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습니다. 결국에는 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 일반 독자들이나 전승 집단으로 하여금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고 그게 어떤 영웅의 전범이 되지 않았나. 우리로 치면 주몽, 탈해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삼국유사 중에서 탈해왕. 탈해는 제위 23년 만인 건초 4년 김유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소천 구속에 장사 지냈다. 그런데 뒤에 신이 명령하기를 조심해서 내 뼈를 묻으라 고 하였다. 신이 또 말하기를 내 뼈를 동학에 안치해 두어라 고 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였다. 혹 이런 말도 있다. 탈해가 세상을 떠난 뒤 27세 문왕 때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탈해이다.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어 소상을 만들고 도암산에 안치하여라. 왕은 그 말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바로 동학산이라 하였다 한다. 네, 건국 신화의 한 주인공인 석탈의 탈해 얘기 들으셨습니다. 또 뭐 탈해뿐이 아니고 주몽 같은 경우 죽음 이후 행적이 뭐 신비스럽게 그려지기도 하고 뭐 단군은 뭐 산신이 되었다. 하여튼 신화의 세계 참 어려운데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는 얘기들 말입니다. 그런 네. 변신, 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면요. 예,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오비디우스는 이제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책을 낼 때 그 제목을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요. 변신 이야기라고 변신 제목을 이야기. 붙였습니다. 예.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한 건 아예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표제가. 그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신화에서도 이 신들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변신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고 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탈해의 변신 역시 죽음 이후에도 어떤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신. 그는 이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이제 그 존재들이 알로 태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알이 2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한 번은 이렇게 어미 뱃속에서 알로 나오고 또 알을 깨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재생, 갱신,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신이 우리 신화 경우 인간이었다 신이 되고 신이었다 인간이 되고 네. 뭐 이렇게 좀 완전한 존재 변이 같은 게 있어요. 예. 이제 그게 신이 이제 상위 존재가 인간으로 바뀌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의미 있는 변신은 아닌데요. 예. 근데 신이 인간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의미 있는 변신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왕인 경우. 그런데 문제는 초대 왕들은 그렇기 때문에 초대 왕은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게 그 시기의 맥락상 그렇군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버지가 왕이 아버지가 왕이 아니면 되는데. 역성혁명이니까요. 예. 자기가 왕권을 만들어 버린 사람들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걸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알로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 알로 예.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아버지를 지워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이제 그러니까 해모수나 환웅 같은 경우는 그냥 신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왕이 된 거거든요. 그건 아주 거창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몽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어났을 때 이제 금화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주몽이 왕이 되려면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죠. 우리 뭐 누구나 다 아는 환웅 해모수 얘기 이거는 신이었다 인간 되는 얘기죠. 네네. 아까 말씀 속에 그거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재의 변신을 이야기할 때 예.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변신을 꿈꾸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나은 내일, 지금의 나보다 나은 내 모습을 꿈꾸는 건데,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경우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로의 변신은. 그러니까 보통 높은 단계로의 변신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웅 같은 경우 지상에 내려서 다스리다가 웅녀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자 잠시 인간으로 변해서 결혼을 해서 당군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존재가 밑에, 그러니까 하위 존재로 변신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왕으로의 변신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의 변신이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신 대 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세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몽입니다. 전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재론적 변신을 꾀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인간 존재 내에서 왕으로의 변신은 변신 중 최고의 변신이죠. 당군이 왕이 된 건 정해진 수순이었지만 당신이 왕이 된 건 정말 변신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전 그냥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온갖 시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시련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전 왕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이죠.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수로나 혁거세처럼 신성성의 징표로 읽혀지지 않았죠. 오히려 부정시되었습니다. 금화의 왕자들은 어떻습니까?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졸본에서 경쟁자들을 어렵게 물리치고 전 비로소 왕이 된 겁니다. 네, 스스로 왕의 징표를 획득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신은 한국 건국 신화에서 보기 힘든 투쟁형 군왕입니다. 영웅인 셈이죠. 영웅, 듣기 좋은 말이군요. 어떻게 보면 제 아들 유리도 절 닮은 듯합니다. 아버지 부재에서 아버지 찾기, 또 자신의 정체성 찾기. 그 과정을 지나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부전자전인 셈인가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사실 인간들은 누구나 변신을 꿈꿉니다. 존재에 대한 생각은 본능인 것이죠. 나의 존재론적 지위가 상승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극단적 표현이 바로 당신 같은 경우가 아닐까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왕이 되었다. 그것이죠. 네, 욕망을 실현시킨 존재자, 그리고 운명을 바꾼 영웅. 당신이 현대인들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운명이란 것은 너무도 거추장스러워서 떼어버리고 싶고요. 제가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읽히는 게 그것인가요? 오세정 교수, 그러고 보면 나를 통해 현대인들은 욕망의 상상력, 변신의 상상력을 보여주는군요. 네, 욕망에 충실히 임하고 욕망을 실현한 사람 주몽,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당신은 온갖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그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불굴의 정신 또한 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미래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겠죠. 그곳까지 제가 전승하겠습니다. 충실한 전승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오세정 교수. 충실한 전승, 충실한 해석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화 속에서도 역시 변신이라는 주제, 이것이 흥미를 끕니다. 뭐 탈의 유리 다 이제 변신하는 존재 이런 건데 아마도 이 답답하고 힘겹고 예전에 뭐 굶주림이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런 거였을 텐데 그런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민간의 민중의 열망이 반영돼서 아마 그런 변신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나요? 그 속에 신화 세계면 신화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재창조해내는 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예, 우리가 무슨 어떤 뭐 탑이나 뭐 어떤 건축물을 보고 그가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거나 그 규모가 멋있어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그 탑에 얽힌 이야기를 보고 네,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럼요. 예.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으면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사실은 뭐 롤프 옌센 같은 분들이 뭐 앞으로의 세계는 뭐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팔고 감성을 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이야기들처럼 뭐 이제 그 왕릉에 얽힌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 얽힌 이야기들 그게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곳곳에 배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단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나무꾼과 선녀. 네. 이런 이야기만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천상과 지상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 여성들의 어떤 자아 지우기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갈등, 이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인간이면 겪고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들이 옛날 이야기에 고스란히 묻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잘 이렇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문화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독일에 갔던 기억인데 거기 독일 분이 그래요. 한 200년 묵은 집이면 책 한 권씩 있어요. 그래요. 이야기를 그만큼 보존한다는 그럼요. 얘기겠죠. 예. 우리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고 훼손시키고 이래서 그런 건데 오 선생님 작업 같은 것들이 결국은 더 긴 맥락, 신화시대까지 맥락을 짚어나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야죠. 그런 네. 작업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순서, 울림 있는 인문학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오세정 교수와 함께 신화시대의 이야기, 설화 우리 상상력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근저시죠? 예. 설화와 상상력. 이 표지 디자인을 상당히 모던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책 안에서 한 대목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자신들의 삶을 특정한 틀 속에서 형상화하고 간직해왔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전승해온 이야기야말로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입으로 전해지는 구술되는 이야기, 설화는 기록문학과 달리 전승 집단의 실생활과 보다 강하게 밀착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유와 표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시는 말 속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신화에 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호기심을 자아내는 새로운 이야기, 이미 있는 이야기라도 새로운 요소, 새로운 분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신화 연구가로서 우리 신화 연구의 중요함을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지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신화에 국한된 의미 부여, 왜 그래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화는 원래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억, 다시 말해 기록되지 않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오랜 삶,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기들의 가치관, 그다음에 세상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느꼈던 행불행,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잘 보여주고, 우리의 지금 이야기들이 아마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이런 설화가 돼서 아마 전해질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까이 있었는데 할머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그런 이야기, 이제는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양대 오세정 교수와의 신화 이야기 어땠습니까? 공부도 됐지만 또 재밌는 얘기거리 참 많지 않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화가 이야기의 세계인 듯합니다. 천일야화에 나오는 세라사드요. 세라사드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1001일 동안 이야기를 창조해내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쩌면 세라사드처럼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적 삶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고요. 이야기 속에는 바로 옛날이 아닌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고민, 삶, 꿈, 욕망, 불안,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왕이면 좀 유쾌하고 밝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예, 가끔씩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고유한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원형의 패턴을 이루게 되는 거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